2025년 가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소 조용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외교적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조현이 중국 외교장관 왕이와의 통화에서 북중 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 한 문장의 외교적 발언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한 문장이 향후 동북아 안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북핵 문제는 30년 넘게 한반도의 가장 크고 복잡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시작된 비핵화 협상은 수많은 굴곡을 겪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육자회담, 정상회담, 실무협상 등이 이어졌지만 모두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신뢰 부족, 중국의 전략적 계산,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한 걸음 전진하면 두 걸음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됐죠. 그 사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전술핵 배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실험까지 이어지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핵화라는 단어는 어느새 외교 수사에서조차 사라진 금기어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외교 메시지는 이 멈춰버린 담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조현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희망적 언급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 전략의 서막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핵심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중국의 역할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중국은 대화의 열쇠이자 때로는 해결을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된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고 한반도 문제 해결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는 경제, 군사, 외교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고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향해 비핵화 과정에 기여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예의가 아닌 실질적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외교 접촉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대북 외교는 대부분 미국과의 공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주도하는 제재와 압박 기조에 동참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중국을 통한 해법은 종종 부차적 옵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한국 외교 전략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미국과의 공조에서 중국과의 병행 전략으로 외교 축을 넓히려는 시도인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나 이벤트 차원의 접근이 아닙니다. 현재의 북핵 문제는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북한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망 없이는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조건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 변하면 판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이번 통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활용해 새로운 협상 채널을 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일본과 유럽 역시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변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 메시지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이 전략적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점은 향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북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곡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와 달리 중국이라는 열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향후 한반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외교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을 바꾼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다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국제 질서는 단순한 강대국 경쟁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구조적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과 기술 경쟁을 넘어 질서 재편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안보 질서를 뒤흔들었고 중동과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지정학적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중국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며 때로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 혼선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외교 카드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문제아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북중 관계는 단순한 혈맹이 아닌 아시아 전략의 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 이상의 지정학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북방 삼각 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포착됩니다. 북중 관계 변화의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필요입니다. 북한은 장기간의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극심한 물자 부족과 외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며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들어 북중 국경 무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북한의 주요 도시에는 중국산 소비재와 기계류, 농자재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역이 단순한 경제 지원 수준을 넘어 산업협력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내에 전자 부품 조립 공장과 소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공동체화의 전조라고 분석합니다. 즉, 북한 경제를 중국의 산업 공급망에 부분적으로 편입시켜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북중 양국은 지난 몇 달 동안 최소 3차례의 고위급 군사 교류를 진행했으며 공동훈련과 정보 교류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군사 동맹 수준으로의 진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 한국의 연합 전력에 맞서는 전략적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 군사 기술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 이익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외교 경제 군사적 밀착은 국제 정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를 연결하는 미니 나토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과의 전략 삼각축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은 신냉전 구도의 심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북중 밀착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북한의 계산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처럼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만 매달리는 전략이 한계를 맞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미국의 관심이 중동과 중국 견제로 옮겨가자 북한은 직접 돌파 대신 중국을 통한 우회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중재자를 활용해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의 길을 여는 쪽으로 외교 전략을 재설계한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북중 관계가 과거처럼 일방적인 후견, 피후견 구조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역시 북한을 과도하게 방어할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 협력이 확대될수록 국제 제재, 체제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틈은 한국 외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합니다. 즉, 북중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설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베이징으로 통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를 논할 때 이 오래된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중국을 봐야 하고 협상의 성패를 예측하려면 중국의 계산을 읽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국은 언제나 이 문제에 보이지 않는 조종자였고 때로는 판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북한의 경제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통해 이뤄집니다. 석유, 곡물, 기계류, 소비재 등 거의 모든 필수 품목이 중국을 경유하며 북한의 외화 유입도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북한의 외교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겨냥한 제재안이 논의될 때마다 중국은 늘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 왔습니다. 셋째,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해 한미 동맹이 압록강까지 진출한다면 그것은 중국 안보 전략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중국에게 단순한 경제국이 아니라 전략적 완충지대, 경제적 지렛대, 외교적 방패막이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방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전략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부차적 카드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주도권 경쟁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문제까지 개입을 확대하자 중국은 북한을 통해 군사적 견제 지점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라는 완충선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계산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북한 내 인프라, 광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희토류 광산 개발과 관련한 중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이미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향후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원 안보 전략과 직결됩니다. 셋째, 중국은 북한을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맞붙는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카드가 존재하는 한 중국은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쥘 수 있고 국제 질서 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은 과연 진심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갈립니다. 중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핵 폐기와는 결이 다릅니다. 중국의 목표는 북한 체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핵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핵 보유 상태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 외교에 큰 함의를 가집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진정한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전략 이익과 한반도 안보 이익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외교의 기회가 열립니다. 첫째,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군사적 모험주의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리스크입니다. 이 불안을 자극하면 중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경제 협력 카드를 통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
동북 삼성 경제 발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한중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한국은 타자 외교 무대에서 중국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G20 아세안 3UN 무대에서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비핵화도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 중국은 국제적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국은 변수이자 열쇠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계산을 무시하고는 어떤 해법도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 계산을 잘 활용한다면 비핵화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협력자로 변할지 아니면 또 한 번 방관자로 남을지는 한국 외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늘 셋이서 춤추는 무대였다. 미국, 북한, 그리고 중국. 이 셋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의 본질을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단순히 남북한의 대립 구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늘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경쟁과 협력, 계산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둘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체제를 유지해왔죠. 2025년 현재 이 삼각 구도는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봅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오랜 기간 제재와 압박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전략적 인내, 그리고 최대 압박 캠페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전 배치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의 계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의 복귀 이후 미 행정부의 외교 전략 핵심은 중국 견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최우선 의제가 아니며 중국 관리 전략의 일부 변수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하나는 제재의 강도가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희망, 다른 하나는 스스로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북한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이지만 시진핑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을 경제적 안전판으로, 러시아를 군사기술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며 미국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서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극해 한미일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불안정하지 않은 불안정, 즉 위협은 유지되되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전략이 한국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전면 충돌의 방지입니다.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도 전쟁을 피하고 싶고 중국은 전략 완충선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질서를 흔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미묘한 공통이익은 한국에게 중요한 외교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면 미국에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대화 채널로, 중국에는 북핵을 통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의 외교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경우 협상 진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삼각 구도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러시아입니다. 과거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는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기술 역량이 높아지고 미국의 전략적 계산도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이 이를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더 강력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로 인해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전략까지 얽힌 글로벌 변수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북핵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전장이며 한국 외교의 움직임 하나가 국제 정세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국과의 동맹을 확실히 유지하되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러시아 변수까지 고려한 다층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비핵화는 가능할까? 30년 넘게 반복된 질문. 그러나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회담과 합의, 제재와 압박,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새로운 전략 환경 속에서 비핵화는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우선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체제 생존의 필수 보장 장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다면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 깊습니다. 리비아, 이라크의 사례가 북한의 사고방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기존의 목표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관리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능력의 확대를 중단하고 국제 감시 체계를 수용하며 동결과 제한을 통해 핵 위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단계적 비핵화 혹은 핵 동결 관리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 보장 메커니즘입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 보장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선언 불가침 협정 평화조약 체결과 같은 단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인센티브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감시 체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 제재 완화, 인프라 투자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중국, 러시아, 한국, 유럽연합까지 참여하는 다자 경제 보상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경제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제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축소가 의미 있으려면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다자 감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감시와 검증 체계가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적 정치적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위반 시 즉각 대응 메커니즘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으려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 중국의 전략 변화, 남북 관계의 변수 역시 언제든 협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현재의 국제 환경은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코로나19와 제재, 식량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중국은 북핵 관리 실패가 동북아 전략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위기 관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과거보다 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부분적 동결 시나리오. 북한이 ICBM 시험과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감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제 지원을 받는 모델입니다. 2단계적 축소 시나리오.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폐쇄하고 핵탄두 수를 줄이는 대신 제재 해제를 받는 점진적 모델입니다. 3. 포괄적 평화 체제 전환 시나리오. 비핵화 협상이 남북 평화 조약, 동북아 안보 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장기적 모델입니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며 실제 협상에서도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는 사라진 목표가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온 전략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의 의지나 압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까지 얽힌 거대한 외교 퍼즐이며 한국이 그 퍼즐의 핵심 조각을 쥐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졌을 뿐입니다.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대화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대한 협상의 판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